안녕하세요. 6월 13일에 발표된 HLB의 IR 자료에서 선약낭성암이 우선 상업화 리스트에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사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보니까 선약낭성암은 부작용이 심하다더라. 그리고 해당 내용을 어떤 유튜버 분이 다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약낭성암으로 FDA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띄우고 계십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많은 분들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평소보다는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통 방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차근차근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마치 제가 대변인 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대변인은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것은 공부하고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는 한 명의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사설이 길었는데 일단 첫 스타트는 아스코의 리보세라닙 선약낭성암 앱스트랙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아마 이 페이지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길게 40분 넘었죠. 그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때네요. 자, 여기 HLB 리보세라닌 논문 선약낭성암 임상 이상 49분짜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논문을 살펴봤던 거고, 제가 올려본 HLB 영상 중에 가장 길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선약낭성암 논문을 하나 더 올린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HLB 리보세라닌 부작용, 다른 비슷한 약들과 일치, 이렇게 썸네일을 적어서 제가 올렸던 게 있습니다. 요거 49분짜리 올리고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봤던 것들을 올린 건데요. 이거 조회수가 작지는 않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뭘 다뤘었냐? 사실은 말하기 좀 껄끄러운 부작용을 다뤘었죠. 그래서 제가 12일 전이라서 그렇게 크게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때 제 기억에 따르면 요게 그레이드 3가 80% 이상이라서 저도 좀 놀래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다른 VEGFR TKI와 일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나게 못 볼 걸 본 것처럼 덮어두고 약간의 중립적인 느낌으로 영상을 마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진 않았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다 샅샅이 뒤져서 영상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도 요런 영상으로 제 입장에 난처함을 그래도 조금 양해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할 땐 아무도 위험하다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 지난 몇 년간의 영상들을 보면요, 좋은 내용은 편하게 하지만 조금 껄끄럽다 싶은 것들은 저도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누구든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행동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순수하게 처음에는 이 앱스트랙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욕에 뜬 거죠. 그레이드 3가 80%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컨클루전에 가보니까 다른 VEGFR TKI와도 일치하는 세이프티 프로파일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괜찮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흘려서 들으시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굳이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슈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안 다루진 않습니다. 제가 분명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은 하거든요. 하지만 강조가 안 되게 스무스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언급하고 넘어가는 적이 많습니다. 분명 여기 영상에서도 제가 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안 한 건 아닌데, 하지만 제목을 그렇게 달지 않죠. 제목을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HAB 리보세라닌 부작용 그레이드 3가 80% 이상이다. 이렇게 달았으면은 진짜 온갖 욕을 다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다른 비슷한 약들과 일치한다. 이렇게 올렸던 거죠. 여기 있는 거를 번역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도 욕을 먹는 게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다른 유튜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동안의 히스토리고요. 지금 저는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제가 아는 것은 요 앱스트랙까지거든요.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까 다른 약들이랑도 요거를 비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까지 저도 조사를 해가지고 다루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좀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 영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만약에 다룬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좋게 포장을 해보려고는 하겠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포장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댓글들 보니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또 직접 공부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건데 그걸로 이렇게 이슈를 삼았다고 이런 또 생각이 든 적도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또 막상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게 이렇게 이슈가 생기면서 불씨가 커져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공부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또 긁어 부스러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굳이 안 다뤄도 되는 걸 다루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선낭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댓글이 꽤 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댓글이 달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해서 다루는 게 맞는지 일단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에서는 정보하에서는 요 아스코 앱스트랙이 다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그레이드 3가 80% 이상이다. 그런데 다른 VEGFR TKI와 일치하는 세이프티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나온 것까지 일단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논리 흐름은 제가 과거에 HAB 간암 임상시험이 오픈라벨로 진행이 되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오픈라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심했던 거랑 비슷한 논리 흐름입니다. 만약에 리보세라닙의 간암 임상시험이 혼자 오픈라벨로 되었다? 그러면 조금 불안하겠죠. 하지만 다른 제약사들도 오픈라벨로 했고 심지어 허가받은 신약들도 오픈라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건가? 그래서 요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다른 것들도 그런다고 하니까 괜찮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딱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또 여기 컨클루전에 보니까 다른 것들도 일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요 연구자가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일치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 연구자가 맞을까요? 저는 연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작용이 좀 큰 거였다 싶으면은 요게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부작용이 좀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영상에서 괜찮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굳이 이거를 한 번 더 언급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언급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 공부를 더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추가 정보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 예를 들어 희귀의약품은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에 놓는 백신처럼 부작용이 굉장히 낮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어도 이게 효과만 있다면은 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의 기준이 어디까지 감내를 할 수 있는지는 일반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과 비슷하다고 평가를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HLB에서도 선낭함으로 NDA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회사가 조금 더 잘 알겠죠. 거기에는 FDA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회사가 이거 안 되는데 한다고 거짓말을 친다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요거는 부작용 때문에 아예 NDA조차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는 척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면 일단 요 부작용이 굉장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요 논문에서도 컨시스턴트하다고 말을 했고 회사에서도 NDA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히 공개를 다 해놓고 대놓고 NDA를 진행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은 지금 제가 다뤄서 퍼진 게 아니라 저도 그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LB 주주님들이라면은 지금 다 소문이 퍼져서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앱스트랙 한 번만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요거 주주님들이 다 살펴볼 거는 이제 HLB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논문을 다루는 유튜버, 블로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LB 주주님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이런 부작용인데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다고 한 게 아닐까. 물론 NDA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승인까지 이어지냐는 또 다른 문제죠. 회사에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착오죠. 판단 착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HLB가 시가총액도 크고 허술한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조금 더 전문 지식들을 갖고서 판단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FDA 전문가였다, FD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저도 자신있게 이거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연구자가 쓴 문장 그리고 회사가 발표한 IR 자료를 토대로 그래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요거 조금 높은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없는 게 아니라 그때 이거 좀 높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막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요거 다른 것들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괜찮나 보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걸로 NDA를 진행하니까 괜찮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안일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보다 이 연구자가 더 많이 알 테고 회사가 더 많이 알 테니까 제가 이거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제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요거는 부작용이 높아서 NDA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일치한다, NDA를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뭔가 더 코멘트 할 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궁금증을 좀 해소가 되실 만큼 제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 생각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리보세라닙의 선낭암 뉴스 기사를 보면은 대부분 오알라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고, 사실은 뉴스 기사를 보면은 부작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일반적인 제약바이오의 뉴스 기사에 대한 특성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뉴스 기사에서는 강점만 언급됩니다. 조금 꼬투리가 잡힐 만한,
단점으로, 약점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은 언급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앱스트랙을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없는 것은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안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다룰 만한 특색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정세호 엘레바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참고로 정세호 엘레바 대표는 미국 FDA 출신입니다. 이 두 분 다 FDA 전문가들이죠.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다른 VEGFR TKI 약물의 임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부작용은 비슷하다고 살펴봤죠. 다른 VEGFR TKI와 비교했을 때는 컨시스턴트하다. 부작용은 일치하는 결과인데 이런 PFS나 효능 지표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VEGFR TKI 약물과 비교했을 때는 부작용은 굉장히 비슷하게 일치하고 효능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죠. 표적항암제가 VEGFR TKI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작용기전이 똑같은 다른 신약들이지 작용기전이 다른 약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가, 이런 반론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FDA 전문가 정세호 엘레바 대표가 굳이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딱히 제가 세 줄 요약할 거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치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 선낭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조사를 하고 다뤄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의견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래도 되나 보다라는 제 잠정적인 결론은 이전에 이미 내린 상태인데, 거기서 추가로 더 공부를 통해서 생각을 좀 더 정교화해야 될지, 아니면 쓸데없는 의심과 시간 낭비일지, 그게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